오늘도 여러분의 나른한 숙면을 위해 영화 풀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면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화면 속 인물들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나도 모르게 숨을 참게 되는 그런 묘한 경험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서늘하고 건조한 핏빛 비극,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그 첫 번째 이야기, 영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보통의 복수극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악당이 있고 그 악당에게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처절하게 능력을 키워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야기. 우리는 거기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악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했을 뿐인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선량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착한 사람들이 서로의 살을 뜯고 피를 말리는 괴물이 되어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작은 선의와 잔혹한 우연이 만들어낸 출구 없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류, 신하균은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본 적도 없습니다. 초록색으로 물들인 파격적인 머리를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시끄러운 중소기업 공장에서 매일 기계처럼 부품을 조립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일 뿐이죠. 류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누나입니다. 부모님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남매, 하지만 누나는 지금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이어가는 누나를 보며 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누나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위기입니다. 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신장을 누나에게 떼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남매에게 최소한의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류와 누나의 혈액형이 달라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류의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에 빠진 류. 그는 병원 화장실 변기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짝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 하나가 류의 눈에 들어옵니다. 장기 밀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연락하지 않을 불법적인 거래.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류에게는 이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밧줄인지 가릴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류는 곧바로 밀매업자들과 접촉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폐허 같은 철거촌의 건물. 건물 안 맨바닥에서 마주한 밀매 일당은 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신장 하나를 떼주고 수술비 1,000만 원을 얹어주면 네 누나한테 딱 맞는 신장을 구해주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거래 조건. 하지만 류는 오직 누나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전 재산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넵니다. 일당은 무심한 표정으로 류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합니다. 류가 묵묵히 옷을 벗고 카메라는 전환됩니다. 마취를 하는 과정도 수술 때의 풍경도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갑게 생략해버린 화면이 다시 켜지면 류는 텅 빈 폐건물에 차가운 맨바닥에서 홀로 눈을 뜹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피투성이 붕대가 엉성하게 감겨 있습니다. 신장 하나와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전재산 1,000만 원, 그리고 밀매업자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몸과 돈, 그리고 누나를 살릴 마지막 희망마저 눈뜨고 코 베이듯
모조리 빼앗겨버린 류.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비극은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병원에 돌아온 류에게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류, 기적이야. 뇌사자가 나타났어. 누나에게 딱 맞는 신장이야. 수술비 1,000만 원만 당장 가져오면 누나를 살릴 수 있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돈이 있을 땐 신장이 없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1,000만 원을 날려버린 바로 그 순간에 기적처럼 신장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 화장실에서 스티커를 보지 못했다면 류는 소리 없이 절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류에게 해고 통보까지 날아옵니다. 이제 류에게 남은 것은 옆구리의 흉터와 텅 빈 통장, 그리고 죽어가는 누나뿐입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류.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벽의 머리를 피가 나도록 찍고 자해합니다. 그런 류의 손을 잡아준 것은 그의 연인인 영미였습니다. 영미는 스스로를 혁명적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부자들의 돈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며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고 전단지를 돌리곤 하죠. 자해하는 류를 진정시킨 영미는 가장 치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류, 유괴를 하자. 유괴라니요. 평생 개미처럼 일만 하던 착한 류에게는 상상도 못할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미의 궤변은 묘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부자들에게 1,000만 원은 껌값이야. 돈만 받고 아이를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무사히 돌려보내면 누구도 피를 보지 않는다. 이건 착한 유괴라고. 세상에 착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1,000만 원이 없으면 누나가 죽는다는 절박함은 류의 두 눈을 완벽하게 가려버렸습니다. 타겟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류를 해고했던 중소기업 일신전기의 사장 동진, 송강호의 어린 딸 유선이었습니다. 동진은 이혼 후 오직 딸 유선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역시나 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류와 영미는 어설프게나마 유선을 유괴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 있던 누나에게는 영미 아는 사람의 아이인데 잠시 맡아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신기하게도 이 유괴극의 초반은 소름 돋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어린 유선이는 낯선 류의 집에서 울지도 않고 누나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놉니다. 마치 진짜 한 가족이 된 것처럼요. 한편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동진은 패닉에 빠집니다. 동진은 딸이 행여나 다칠까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해 유괴범이 지시한 장소에 묵묵히 가져다 줍니다. 이제 돈도 챙겼으니 아이만 집에 돌려보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세계는 그들의 어설픈 선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류의 누나는 아이와 함께 놀며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뉴스에서 다급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일신전기 사장의 어린 딸이 유괴되었다는 소식. 뉴스를 듣던 누나의 시선이 자신 앞에서 해맑게 놀고 있는 아이의 얼굴로 향합니다. 뉴스에서 묘사하는 인상착의, 그리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아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착한 동생이 고작 나 같은 짐덩어리를 살리겠다고 유괴범이 되었구나. 누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동생은 영원히 이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결국 누나는 돈을 챙겨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동생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을 내립니다. 집에 돌아온 류가 마주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누나의 시신이었습니다. 돈을 구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신 때문에 범죄자가 된 동생을 보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류는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그의 입에서는 처절한 파열음만이 터져 나옵니다. 류는 누나의 시신을 자루에 담습니다. 생전에 누나가 말했던 어릴 적 함께 물장구를 치며 놀던 고향의 얕은 강가에 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유선이와 함께 강가로 향합니다. 차갑게 흐르는 강물 앞 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삽을 들고 묵묵히 자갈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린 유선이는 강물 근처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유선이는 물가에 서서 돌을 던지며 놀다가 물보라와 함께 얕은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빠지고 맙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이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어른에게는 무릎이나 허리춤밖에 안 되는 얕은 물이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강물을 등진 채 누나의 무덤을 파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아이의 사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강 건너편 한 뇌성마비 청년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류승범 배우의 까메오 장면이죠. 그는 아이가 빠졌다는 것을 알리려 필사적으로 소리치지만 입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만 맴돌 뿐 불편한 몸 때문에 물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숨막히는 무음의 시간, 철저하게 단절된 세상 속에서 아이는 서서히 물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침내 무덤을 답한 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강물 위로 둥둥 떠오른 유선이의 작은 시신. 누나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일이 누나를 죽였고 상처 없이 돌려보내려던 아이마저 어처구니 없는 우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운명의 장난입니다. 한편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동진. 전화벨이 울리고 들려온 것은 경찰의 시신 발견 소식이었습니다. 병원 부검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동진은 물에 퉁퉁 불어버린 딸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돈도 줬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자각하지도 않았는데 대체 내 딸이 왜? 이 순간 다정하고 이상적이었던 중년 남성 동진은 죽었습니다. 그의 껍데기 안에는 이제 오직 딸을 죽인 자들을 도려내겠다는 피 끓는 복수심만이 남습니다. 동진은 스스로 유괴범의 흔적을 추적하며 류와 그의 연인 영미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같은 시각 류 역시 지옥의 밑바닥에서 각성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누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이마저 죽게 만든 이 모든 비극의 근원 장길밈의 업자들을 향해 칼을 듭니다. 밀매업자들의 아지트를 급습한 류.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그들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밀매업자의 뇌를 질겅질겅 씹어먹는 류의 모습은 그가 인간의 이성을 포기한 짐승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밀매업자들을 도륙하는 동안 동진은 류의 거처에서 영미를 납치합니다. 동진은 영미를 자신이 마련할 미실로 끌고 갑니다. 자신의 생업이었던 전기를 이용해 끔찍한 고문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던 전기가 살인독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영미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경고합니다. 너 나를 죽이면 내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널 반드시 죽일 거야. 하지만 이성을 상실한 동진의 귀에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죠. 동진은 스위치를 올려 영미를 감전사시킵니다. 경찰이 영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멀리서 목격한 류. 자신의 연인을 죽인 자가 동진임을 직감한 류는 동진의 아파트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격투 끝에 동진이 전기 충격기로 류를 기절시킵니다.
드디어 동진은 딸을 죽인 유괴범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진이 기절한 류를 싣고 도착한 곳, 바로 자신의 딸 유선이가 빠져 죽었던 강가입니다. 동진은 류를 물가로 끌고 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항치의 망설임도 없이 류의 양발 아킬레스건을 단숨에 그어버립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파열음이 터져나옵니다. 철푸덕 물가에 주저앉고 마는 류. 동진은 기어가는 류의 목에 밧줄을 매달고 자신은 물 밖으로 나와 밧줄의 끝을 움켜줍니다. 이때 동진이 류를 내려다보며 던지는 한마디.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동진은 압니다. 이 청년이 전문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그저 병든 누나를 살리고 싶어 발버둥치던 착한 동생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해자의 선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딸이 겪었던 물속에서의 공포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징벌입니다. 류가 엎드려 있는 강물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입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일어설 수 없는 류에게 그 얕은 물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입니다. 살기 위해 수면 위로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류. 그럴 때마다 동진은 물 밖에서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류의 얼굴을 다시 물속으로 처박습니다. 얼마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결국 류의 움직임은 잦아들고 얕은 물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동진은 팽팽해진 밧줄을 쥔 채 물속에 늘어진 류의 시신을 텅 빈 눈으로 지켜봅니다. 드디어 복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왜 동진의 얼굴에는 어떤 카타르시스도 없는 걸까요? 동진은 류의 시신을 토막내어 묻기 위해 묵묵히 자갈밭에 삽질을 시작합니다. 딸이 죽은 곳, 누나가 묻힌 곳, 그리고 류가 죽은 그곳에서 말이죠. 이때 흙먼지를 일으키며 넓은 지프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무표정한 얼굴에 남자 4명이 내립니다. 영미가 고문실에서 죽어가며 외쳤던 경고. 내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널 죽일 거야. 그저 허풍인 줄 알았던 그녀의 경고는 소름 돋는 현실이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은 아무런 대화 없이 동진을 빙 둘러싸고 순서대로 돌아가며 동진의 배와 가슴에 칼을 찌릅니다.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쓰러진 동진. 그들은 쓰러진 동진의 가슴팍에 종이 한 장을 칼로 꽂아 넣습니다. 판결문. 일신정기 사장 동진을 처단함. 그들은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동진은 가슴에 꽂힌 칼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묻으려 했던 류의 핏빛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동진의 숨결도 서서히 멎어갑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복수를 끝냈다는 후련함도 없이. 그리고 영화는 이들의 죽음 따위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강물의 풍경과 매미 울음소리를 끝으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승자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선의로 포장된 선택은 끔찍한 악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 소통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벼랑 끝에 몰려 괴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슬픈 운명에 깊은 연민을 보내게 되는 영화.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고통스러운 픽픽 걸작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화가 어땠는지 혹은 이런 식으로 풀어졌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시간 되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